빅토리아 폭포로 향하는 비행기는 착륙 몇 분 전부터 주변 지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건조한 평원, 갈라진 땅, 그리고 낮게 깔린 숲을. 멀리에는 큰 강이 흐를 것 같은 징후가 거의 없습니다. 잠베지강과 폭포는 이 고요한 지형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대비가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여기는 짐바브웨입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작은 전통 공연이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발을 구르고 노래를 부르며 여행객을 맞이하는 환영 공연이었습니다. 과장되지는 않았고 이 지역 특유의 단정한 리듬과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차로 이동하면서 그 음악을 잠깐 듣고 지나쳤습니다. 짐바브웨에서의 3일 동안의 가이드는 이노센트, 빅토리아 폭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인이었습니다. 짧은 자기소개만으로도 이 지역을 자연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So today, now we're gonna go to the hotel and do the check-in. After you go to your room. 가방을 저렇게 가볍게 매나는. 숙소는 파이어니어스 롯지. 규모는 크지 않았고 건물은 모두 단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과 동선이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도시형 호텔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로비는 목재 가구와 로컬 패브릭으로 꾸며져 있었고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청 고급진 호텔인데? 식당은 정원과 이어진 개방형 구조였습니다. 벽을 크게 사용하지 않아서 실내지만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형태였습니다. 조명은 강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식사 자체보다 머무는 분위기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크지는 않습니다.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을 중심으로 즐기는 형태가 아니라 정원 안의 장식처럼 조용히 자리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땡큐. 되게 좋은데? 짐을 간단히 풀고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롯지는 목적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숙소라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 아이 참. 우산도 있다. 오.
그렇게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에 우리는 빅토리아 폭포로 향했습니다. 근데 약간 코끼리는 안 보이고 흔적만 보이고. 더 빅트리. 빅토리아 폭포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들르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 지역 생태와 기후의 흐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의 형태와 다릅니다. 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저장고처럼 보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계절에도 이 나무가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줄기 자체에 엄청난 양의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적게 와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밥은 시간을 버티는 나무라고 불리웁니다. 이 나무의 수령은 약 100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의 기후 변화, 폭포 주변 생태계의 변동, 식민지 시절 변화까지 모두 이 나무가 경험해왔습니다. 사람의 역사를 훨씬 초월하는 시간축을 가지고 있고 그 어느 시기에도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오밥 근처에는 현지 장인이 만든 작은 기념품들을 파는 마켓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깎은 코끼리와 기린, 손으로 엮은 바구니와 섬유 제품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업적 분위기보다는 이 지역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How much? 20? Negocia, no fix the price. You how much? 가면 사람. 이제 빅토리아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는 물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습도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땅이 건조하다가도 어느 지점을 지나면 토양의 색이 짙어지고 습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폭포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No, just a friendly. If you see, it's just a making attention. People to take pictures, watching them. It's not a problem. So this is the female one. You can see this is the female one in terms of ones. Then a man got 1, 2, 3, 4. Yes.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 쪽에 총 16개 데크가 배치되어 있고 각 데크마다 보는 각도, 구조, 수량, 안개, 소리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입부 데크 부분에는 가장 처음 폭포의 형태가 보이는 지점으로서 전체 윤곽을 잡는 데 적절하지만 물보라가 적어 규모가 덜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곳은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그가 1855년에 이 폭포를 기록하면서 빅토리아 폭포라는 이름이 붙였고 그 이후로 이 지역의 역사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탐험가이자 선교자였던 그는 아프리카 내륙 지리 연구의 기준을 마련한 인물이었습니다. 리빙스톤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훨씬 늦게 전 세계에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는 이 지역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며 탐사를 진행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리빙스톤은 결국 그가 평생 탐험하던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심장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나머지 시신을 영국으로 운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리빙스톤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몸은 영국에 붙여 있다고 말합니다. 현지어로 폭포는 모시오와 투냐, 즉 우레처럼 울리는 연기라고 불립니다. 부서진 물방울이 수백 미터까지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기라 폭포의 수량은 우기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폭포의 형태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기에는 물보라가 너무 강해서 정작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의 숲은 자연적인 비가 많아서 유지되는 숲이 아닙니다. 폭포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물안개가 마치 비처럼 내리는 효과를 만들어 이 숲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우량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려운 숲이지만 폭포의 물안개가 만들어내는 높은 습도 덕분에 이 지역은 폭포가 만든 숲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시야가 열리는 순간 폭포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단순히 크다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핵심은 구조입니다. 낙차는 최대 108m, 폭은 1708m. 높이와 폭이 동시에 큰 폭포는 지구상에서 이곳뿐입니다. 잠베지강은 평평하게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땅이 수직으로 끊어집니다. 강이 자연적으로 만든 절단면입니다. 겉보기에는 여러 줄의 폭포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강이 절벽의 틈으로 나뉘어져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우기에는 물보라가 시야 전체를 가리고 건기에는 절벽의 형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기는 힘을, 건기는 형태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리빙스톤이 이 절벽 위에 처음 섰을 때 천사가 바라봤을 것 같은 풍경이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과장된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지금까지도 이곳을 설명하는 대표 문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거대한 폭포는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국경을 나누는 자연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쪽은 짐바브웨, 안개 너머 반대쪽 절벽은 이미 잠비아입니다. 폭포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짐바브웨가 정면의 파노라마를, 잠비아는 폭포의 상단과 가장자리를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잠비아 쪽 상단에는 데빌스 풀이라는 천연 웅덩이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의 수량 차이를 이용해 폭포 가장자리 바로 위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영상으로만 보면 과장처럼 보이지만 지형 자체가 웅덩이 형태라 안전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이틀 뒤 아침 우리가 직접 갈 장소입니다. 현재의 폭포 지점은 원래 폭포의 6번째 위치입니다. 침식이 계속되면서 폭포는 수천 년에 한 번씩 뒤로 이동합니다.
잠베지강은 이 폭포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물줄기는 절벽 아래의 협곡으로 떨어진 뒤 다시 방향을 틀어 흐름을 이어갑니다. 지도를 보면 폭포는 강의 중단점이 아니라 강이 잠시 형태를 바꾸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폭포는 단순한 낙차가 아니라 강 전체의 지형 변화가 한눈에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절벽은 폭포만큼이나 압도적인 풍경입니다. 층층이 깎여 내려간 현무암의 결은 강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자리를 밀어냈는지 보여줍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폭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단한 돌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흔적이 모여있는 벽처럼 보였습니다. So those are Zambia signs. Zambia signs. So the city purpose for the people, that's the island. 건너편 잠비아 국경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손을 흔드는 관광객들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건네줬습니다. Another way to say, oh guys, well we see before. That is so cool. So to come on that island, you need a small bridge, a narrow bridge, to calm the sound. All that bridge, you can see. 협곡의 마지막 지점에는 1905년에 완공된 빅토리아 브릿지가 놓여 있습니다. 세실 로즈가 추진했던 케이프타운에서 카이로까지 이어지는 철도 계획의 일부였고, 리빙스톤은 누구든 이 풍경을 기차 창밖에서 보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폭포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번지 점프를 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하는 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폭포에서 멀어지자 바람의 성질이 다시 건조하게 돌아왔습니다. 폭포 주변만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포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디너 트레인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한 테이블 세팅을 해둔 고풍스러운 열차였는데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출 만큼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녁은 롯지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바로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했지만 폭포의 구조와 지형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지역은 화려하지 않지만 설명이 분명한 자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짐바브웨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갑니다.